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갑상선암센터의 장호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영어로 하면 굉장히 거창해요. Tailored Treatment of Thyroid Cancer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갑상선암에서의 맞춤 치료라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상선은 우리 해부학적 구조로 살펴봤을 때는 목의 정중간에 있죠. 그리고 파랗게 보이는 게 우리 정맥입니다. 그리고 빨갛게 보이는 거는 동맥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나비처럼 보이는 게 갑상선이고요. 보시다시피 혈액 공급이 가장 많은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갑상선을 띄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자, 이렇게 보는 게 현미경상 보이는 모습인데, 여포세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포세포가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 세포입니다. 여기서 발전하는 게 갑상선 유두암과 여포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C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수질암이 발생하는 세포죠. 자, 갑상선 암세포를 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살펴봤을 때 이러한 모양을 보입니다. 자, 그중 갑상선 암 관련돼 흙만 띄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될까요? 자, 암은 이렇게 여러 개의 발로서 쭉쭉 뻗어나가는 성향을 갖고 있고, 캔서라는 거는 그 개라는 뜻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흙만 이렇게 띄었을 때 남아있는 이러한 실타래 같은 암세포는 절대 제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 수술은 범위를 정해서 수술하는 것이죠. 자, 갑상선 암은 종류에 따라 예후가 굉장히 틀려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두암, 아주 양호한 암이죠. 그리고 여포암이 있을 수 있고, 자,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후가 불량해지는데요. 미분암은 나중에 생존율을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생존율이 낮은 암입니다. 이 순서대로 예후가 불량한 암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유두암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여성이 남성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 잘생깁니다. 그리고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거북이암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30에서 50%는 보이는 것보다 그 외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발성, 단일 결절보다는 수술 후에 최종 조직 검사를 받는데 나는 혹이 하나였는데 왜 여러 개가 나오지? 그런 게 이게 다발성이라는 건데, 유두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임파선 전이율이 높습니다. 갑상선 주위에 붙어 있는 중앙임파선에서 중앙임파선으로 전이될 확률은 약 30에서 50%. 연목, 측정부라고 그러죠. 약 10에서 20%는 전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있어도 사망률과 비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예후는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림프절 전이보다 피막 침범이 사실은 더욱 나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갑상선 예전에는 앞쪽 피막을 침범해도 굉장히 예후 나쁜 걸로 되어 있었지만, 많은 연구 결과 앞쪽보다는 뒤쪽을 침범했을 때 예후가 더 나쁜 것으로 나와 있고, 앞쪽 피막 침범은 그래도 어느 정도 뒤쪽으로 피막 침범된 것보다는 더 예후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발률이 낮지만 재발을 해도 고칠 확률이 높고, 나이가 젊을수록 림프절 전이는 잘 되나 예후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게 유두암에서는 이 골든타임을 얼마나 잘 체크를 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유두암은 그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분화도가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분암이나 저분암으로 가는 겁니다. 유두암에 우리 수술 후에 최종 조직 검사를 받는데 무슨 변이, 환자분은 여포성 변이에요. 환자분은 미만성 경화 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은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유두암의 변이에 따라서 예후가 틀려집니다. 유두암은 좋은 예후를 갖지만 그 중에서 이 미만성 경화증이라든가 이렇게 손톱 모양이 홈네일이라든가 고형 세포 변이 같은 경우는 예후가 안 좋고 저분암이나 미분암으로 갈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자,
갑상선 유두암 어떻게 퍼지느냐? 다발성으로 퍼진다가 가장 많은 갑상선 암의 전이 방식입니다. 다발성으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 중앙임파선으로 갈 확률은 50%, 측경부로 갈 확률은 약 10에서 20%. 혈관 침범도 없진 않아요. 혈관 침범은 그 대신에 굉장히 낮죠. 원격 전이도 굉장히 낮은데 간다면 폐나 뼈나 뇌나 간이나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목 림프절로 전이가 된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은 혈관인데요. 혈관의 반을 벌써 차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옆목 림프절 전이고 수술은 이렇게 혈관 벽을 깨끗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미세 유두암이었던 환자인데 폐에 전이가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결절이 폐결절인데요. 이거는 갑상선 유두암, 갑상선암이라는 건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이쪽으로 전이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발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팝콘 모양으로 폐에 거의 대다수에 다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다음, 뼈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골 촬영을 한 건데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다 전이가 된 거예요. 특히 골반뼈, 팔, 어깨 다 전이가 된 거죠. 자, 여포암이었던 환자의 뇌전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두개골을 뚫고 이렇게 피부까지 다 전이가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전신 전이가 된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 팔, 척추,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다 전이가 된 모습이고 골반뼈 전체 다 한쪽 폐 전부 다가 까맣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치료가 힘듭니다. 그리고 종격통전이라고 갑상선의 위치는 여기인데 이렇게 아래 심장까지 내려가 있는 갑상선 호흡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갑상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래쪽까지 내려가 있는 이거는 이제 호흡을 떼어냈을 때 모습입니다. 자, 미분암 환자였는데 피부를 뚫고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도록 방치를 해두면 결국에는 미분암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형성암 역시 미분암. 자, 이분도 이렇게 누워있을 때 모습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죠. 자, 갑상선암 종류에 따른 생존율. 이건 저희가 많은 강의에서 많이 쓰는 슬라이드인데, 자, 여포암, 유두암, 여포암, 피틀세포암, 수질환, 역형성암의 5년 생존율을 봤을 때 유두암의 경우는 96%의 생존율을 보여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가 넘죠. 여포암은 조금 더 낮습니다. 91%. 피틀세포암은 여포암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지만 여포암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놈인데 5년 생존율이 91%까지 나와요. 하지만 역형성암, 미분암은 14% 미만입니다. 수질암도 80%까지 나오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5년 생존율만 따져볼 게 아니라 우리 5년만 살 건 아니니까 10년을 따져봤을 때는 확연하게 떨어지는 생존율을 볼 수 있죠. 유두암이라도 93%밖에 나오진 않아요. 이건 미국 국립암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약 6만 명의 암 환자를 우리가 분석한 겁니다. 자, 유두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발도 합니다. 그리고 재발한 환자 중에서 사망도 해요. 근데 너무나 우리나라는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말씀들을 하시죠. 이렇게 2014년도인가요? 굉장히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고 증상 없는 갑상선암 수술 오히려 후유증만 키운다.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과 조기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것이 갑상선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공공의료예요. 영국은 사실 선진국이지만 의료 계통에서는 공공의료로 이제 2차 대전 후부터는 늘 공공의료로 하는데, 사실 의사 자체도 의욕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이 영국의 의료 자체는 그 공공의료를 시작함으로써 많이 퇴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생존율을 따져보면 1년 생존율이 갑상선암에서 약 83.4%밖에 되지 않습니다. 5년 생존율은 14%. 즉 영국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그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기회가 적어요. 즉 의사도 자기가 딱 주어진 일만 하고 진료는 끝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자들은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 공공의료의 하나의 단점인데, 그렇게 지연된 결과가 이렇게 영국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죠. 자, 그럼 갑상선암은 왜 이렇게 증가는 왜 될까? 사실은 가장 정답은 모른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왜 갑상선암은 증가할까? 그것 때문에 과잉진료다. 그 말도 단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기는 힘든 게 뭐냐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방사선 조사량은 점차 증가합니다. 갑상선암의 원인은 현재 밝혀진 건 딱 한 가지, 방사선 조사입니다. 이 대기 중에 있던 우리가 실내에서 간접적으로 봤던 방사선이든 일단 노출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갑상선암은 증가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성 갑상선염이 많아요. 특히 요오드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보다 요오드 1인당 1년 요오드 섭취량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염이 많이 생기고, 갑상선염은 갑상선 유두암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 수치는 좀 더 올라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2009년 가이드라인하고 2015년 가이드라인하고 수술 범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보시면, 자, 우리는 일단 미국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고 있는데, 2009년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1cm 미만의 암일 경우 반절제한다. 하지만 2015년도에는 대폭적으로 반절제에 대한 그 찬스를 높였습니다. 4cm 미만, 즉 4cm보다 초과되는 이상 되는 거는 전절제를 하되, 암 전절제 하되 4cm 이상 미만 되는 거는 반절제를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내 병변, 즉 피막침범이 없어야 되고, 림프셀 전이가 없어야 되고, 있더라도 5개 이하의 2mm 이하의 미세전인 경우는 반절제를 해도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예전하고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나죠. 자, 수술 범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전절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우리처럼 자주 병원을 오기도 기회도 없고, 전절제를 하면 사실 재발률에 있어서는 반절제보다는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전절제를 좀 선호하는 분위기였어요, 예전에는. 자, 근데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는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전절제보다는 반절제를 하고,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제, 즉 TSH 서프레션 치료라고 하는 신지로이드를 예전엔 반절제만 해도 무조건 다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약하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요오드 치료도 예전에는 무조건 전절제만 다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고위험군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안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약하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즉, 자, 고위험군이라는 거는 림프절 전이 크기가 3cm 이상 원격 전이가 돼 있고, 완전한 수술이 아니고 피막 침범이 돼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중간 위험군도 마찬가지. 공격적인 병리 결과, 즉 아까 말했던 변종 형태, 그리고 유두암의 무슨 변이에 따라서 공격적인 놈들은 중간 위험군으로 생각하고, 이까지는 방사선요오드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저위험군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안 해도 된다, 이쪽으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갑상선 내분비외과학회에서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 제안한 게 있습니다.
수술 범위는 1cm 이하의 경우, 갑상선 내 병변이면 경과관찰 또는 환자가 원하면 수술이에요. 근데 그 경과관찰을 하자고 하시는 스님도 틀린 건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의사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서 수술을 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경과관찰 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1cm 이하의 고위험군의 피막 침범, 피막, 식도, 기관, 혈관 근처에 있다. 수술하자. 그리고 4cm 미만의 피막 침범이 없고 임파선 전이가 없다. 반절제술로 충분하다. 피막 침범이나 전이가 있다. 그러면은 전절제술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로이드 같은 TSH 서프레션에 대해서도 반절제술을 한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하지 말자. 그리고 전절제술은 환자에 맞게 시행하는데 전절제술을 하면 환자에 맞게 시행한다는 게 당신은 먹어도 되고 당신은 안 먹어도 돼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드시되 몸무게나 그리고 피검사 수치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하자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요드 치료도 고위험군과 중감위험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에서는 방사선 요드 치료를 하되 저위험군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 가이드라인입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가이드라인일 뿐이에요. 모든 판단과 환자의 치료에 대한 프로토콜은 그 주치의가 직접 할 겁니다. 자, 예전의 흉터를 보면 아주 험악했습니다. 수술에 대한 맞춤 치료를 또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목 흉터들이 아주 험악했죠. 지금은 거의 흔적이 별로 없어요. 최소 침수법으로 수술했던 모든 사람들인데, 갑상선 수술 범위라는 건 먼저 말씀드리면 갑상선 옆절제술이라는 건 한쪽만 떼내는 반절제예요. 이 말하는 옆절제술하고 중앙 경부 임파절 청소술이라는 거는 반절제에다가 임파선 청소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절제술은 아시겠지만 다 떼어내는 거. 전절제술하고 측경부 청소술은 측경부는 이 옆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쪽에 임파선 곽청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예전의 수술 방법, 절개법을 보면 목 중앙 부위를 절개했고 약 5에서 7cm가량의 절개선 및 흉터가 남습니다. 현재 최소 침수법은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작게 열고 최소한 침수, 최소 절개법으로 들어가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은 이 겨드랑이를 통해서 들어가는 수술 방법은 이런 식의 포지션을 잡고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나온 구강 내시경은 이 이빨 앞쪽, 이 점막 쪽을 뚫고 들어가서 수술하는 것이죠. 로봇 수술 역시 아까 그 내시경 수술과 똑같은 포지션으로 하는데 기계만 이렇게, 그리고 그 기계를 주치의가 여기서 조정을 하는 것이죠. 자, 최소 침수법은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두 가지 수술 방법이에요. 최소 침수법과 고강 내시경. 다른 로봇이나 다른 그 내시경 수술은 워낙이 많이 알려져 있고 소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최소 침수법과 고강 내시경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 논문은 옛날에 박종우 선생님하고 장항 선생님이 2000년대 초반에 그 해외 학회지에다 발표를 했던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흐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최소 침습을 작게 절개선을 넣고 중앙으로 들어가든 옆으로 들어가든 상관없었어요. 넣고 시행했고, 그때 당시에 수술 시간도 짧고 그 다음에 그 입원 기간도 짧고 해서 굉장히 좋았죠. 호평을 받았던 수술 방법입니다. 근데 몇몇 환자에서 이러한 유착이나 이렇게 지금 흉터가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중단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Modified Minimal Invasive Thyroidectomy라고 해서 2016년 7월부터 저희가 다시 시작했는데, 자, 중앙 부위나 이 근육층을 갖다가 자르고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근육의 위축이나 흉터가 안 좋아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조금 더 변형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중앙으로 들어갔던 거를 전부 다 옆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중앙 부위가 가장 유착이 심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위를 피하는 것이죠. 즉, 이 근육과 이 근육을 예전엔 이렇게 자르고 들어갔었는데 사이를 벌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수술하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케치로 그려놓은 건데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수술 장면인데 이렇게 작게 열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갑상선 이렇게 꺼내는 모습이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신경입니다. 신경까지도 다 보면 살려야죠. 자, 그래서 반대편 갑상선도 똑같은 인시전 라인으로 들어가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의 모습. 그리고 이분은 임파선 곽청술까지 다 했던 환자인데 흉터가 옆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크지 않게 수술했던 환자입니다. 약 5에서 7cm 정도 열고 수술을 하는 것이죠. 자, 수술 장면입니다. 이 한쪽 옆으로 예전 같으면 이렇게 크게 열었었겠죠. 지금은 요만큼 중앙 미드라인 밖으로 해서 이렇게 작게 열고 수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일주일 후 모습이고 전부 다들 환자분들, 환우분들은 굉장히 이거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구강내시경 수술. 자, 구강내시경 수술은 예전에 2008년도에 처음 이제 나왔던 기법인데 독일에서 처음 시도를 했어요. 동물 실험을 했고, 자, 지금 이제 이 구강내시경 이 앞쪽 입술과 이 이빨 앞쪽 요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아닙니다. 수술한 장면인데 보시면 굉장히 좀 험악하게 보이고 막 할 수도 있어요. 입술 앞쪽으로 열고 들어가고 여기죠. 여기에 이 우리 트로카라 그래서 기구를 하나씩 넣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세 개의 이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넘어가고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한 2, 3일 뒤에 구강내시경 수술하고 퇴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 장면인데요. 요거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술 후에는 이쪽 입술, 요 점막 쪽을 통해서 갑상선 떼낸 갑상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술 후에 이렇게 봉합을 합니다. 수술 일주일 직후, 수술 2주 후 모습인데 겉으로는 흉터가 하나도 없죠. 네, 단점은 여기 약간 광각이 떨어진다는 거하고 이렇게 좀 아픈 거하고 이런 게 좀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게 모든 한우들이 다 이 구강내시경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쪽 위쪽에 가 있는 갑상선의 날개 위쪽에 가 있는 부분의 암은 사실 조금 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신경이 지나가는 요 갑상선이 붙어있는 이 자리에 암이 있는 분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쪽에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좀 있을 수 있고 턱이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이 수술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네, 질문 응답하나요? 네. 네, 교수님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환우분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술 후 갑자기 체중 증가가 생길 수 있나요? 이는 어떤 징후인가요? 자, 수술 후 갑자기 체중 증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모자라거나 하면은 이 몸이 부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도 수술 직후에는 이 사람 환우분들에 따라서 살이 좀 찐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원인은 잘 몰라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인데도 체중 증가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차차 어느 정도 몸이 이제
수술 후에 적응이 된다면 다시 본인 체중으로 돌아갈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단 스캔을 앞두고 계시고 타이로진 맞은 TSH 높아진 그 후 검사용 동의를 하면 암세포 자극이 잠시만 이게 안 보이는데요. 암세포 자극이 되어 재발률 높아지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 요거요. 유두암 반절제를 했는데 재발했을 경우 다른 암의 종류로 될 수 있나요? 저분암이라든지 그렇게요. 유두암 반절제를 했는데 다른 쪽 남아있는 쪽에서 여포암 같은 게 생길 수 있냐?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저분암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뭐 몇 퍼센트 미만에서는 갑자기 생긴다고도 하는데 그거는 오랜 기간이 지나서 발전하는 분화도가 나빠져야지만 그런 암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가족력이 있고 피막 침범이 있는데 재발률이 높은가요? 피막 침범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쪽 피막 침범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재발률이 높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 이거는 좀 고위험군이에요. 그리고 뒤쪽 피막으로 침범이 되어 있다 하는 거는 재발률이 좀 높습니다. 다음 수술 전 초음파, CT, MRI에서는 전이가 없었는데 수술하고 보니 전이가 있었어요. 그럼 추적 컨설 때도 확인하기 힘든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 수술 전 초음파, CT, MRI에서는 전이가 없었는데 수술하고 보니 전이 있다고 하는 거는 아마도 이분은 중앙임파선이었던 것 같아요. 중앙임파선은 수술 전 초음파나 CT, MRI상에서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상에서 이 쇄골이 막고 있는 경우는 이쪽 그 임파선 잘 볼 수가 없고 CT상에서도 명확하게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중앙임파선은 전이가 있다고 하는 건 크기가 작게 몇 미리 안 되게 전이가 된 거는 잘 디텍션이 안 됩니다. 연목 같은 경우는 MRI나 CT상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죠. 임파선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중앙임파선은 임파선 자체가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전이가 돼도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절제 수술 후에 방사능 요드 치료를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무조건 수술하고 최소 한 번은 받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떤 환자는 3번, 4번 치료도 받으시는 어떤 경우 안 받아도 되나요? 자, 예전에는 무조건 전절제 수술하면 다 방사능 치료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맞춤 치료라는 치료 일환으로서 약하게 권유를 한다고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피막 침범이 없고 전절제를 했는데 피막 침범이 없고 임파선 전이가 우리 기준보다 낮은 저위험군에서는 방사능 치료를 안 하고 좀 지켜봅니다. 물론 피검사를 해서 사이로글로불린 안티젠의 이제 수치를 보고 결정을 하긴 하는데 TG죠, TG 결정하는데 보통 그런 저위험군에서는 저는 안 합니다. 임파선 전이로 전절제하여 동의 치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갑상선 수술은 작년 7월에 하여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목조임이 아직까지 너무 심하게 목소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이렇게 목조임이라고 그래요. 목이 이제 이 조직들이 서로 붙으면서 목을 조르는 느낌이 난다고 해요.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목소리 내기도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완화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쪽 신경을 갖다 그쪽으로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시간이 지나면 이건 자연스럽게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생리가 너무 불규칙하다. 그냥 두고 봐도 될까요? 약간은 저희 경험상 갑상 수술하고 나서 생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기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갑상선 자체도 호르몬 기관이고 내분비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불규칙하고 이제 생활하는데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산부인과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
반절제 후 남은 결절이 커졌는데 재수술을 하겠죠? 임신은 위험할 수 있을까요? 반절제 후에 남은 결절이 커졌다고 해도 그거는 암이 아닌 이상은 수술할 필요가 있을까요? 임신은 위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절이 커졌다는 거는 암인 경우는 암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야죠. 조직 검사를 하고 세층 검사를 확인을 하고 커졌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신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결절이 커져서 만약에 암이다 하면 먼저 수술하시고 임신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임신하고 나면 아기는 엄마의 갑상선 호르몬으로 아기 자체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태아는 못 만들어요. 엄마의 갑상선 호르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때는 임신을 전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자주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체크해보고 그걸 조금씩 더 높여줘야 돼요. 보통 본인이 먹는 양보다 좀 더 높여주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 어떤 부분 위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갑상선암 수술하고 가장 전이가 많이 되는 갑상선암에서 전이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을 건강검진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특히 폐 쪽이나 그리고 그래서 간 쪽이나 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폐 쪽으로 우리가 이제 검사를 많이 하게 되죠. 네. 유도암 반절제 받았는데 유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가장 힘든 질문입니다. 이 피부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은 이 유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유착을 갖다가 이 밴드처럼 돼 있는 이 딱딱한 섬유질화 돼 있는 조직들을 떼기 위해서 그걸 갖다 수술도 들어가고 했는데 한 50% 정도는 성공을 하지만 50% 정도는 또 생겨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피부과 쪽으로 이제 진료도 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술 후 몇 달 후에 임신 가능할까요? 출산 후 암인 걸 알았는데 혹시 임신기간 중 일기에 나쁘면 주진 않을까요? 수술 후에 바로 임신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암인 걸 알았다. 자, 저희 환자 중에서 임신하고 있는 사이에 암을 진단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출산 후에 수술을 예정했어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애기한테 특별히 나쁜 영향 주지는 않습니다. 수술 후 엑스레이 찍어도 되나요? 찍어도 되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또 요오드 치료 전에 저요드 식사를 잘 안 지키면 방사선 치료 못 받나요? 네, 못 받죠. 그거는 정해진 식단들에서 갑상선을 굶긴다 그래요. 갑상선의 밥은 요오드인데 갑상선을 완전히 굶겨서 배고픈 상태로 만들어야지만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지죠. 네. 네, 교수님 오늘 유익한 강의와 상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강남세브란스병원 갑상선암센터의 모토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화이팅입니다.